가벼운 신경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호자가 잘 못 알아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자를 막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왔는데 애가 갑자기 이러고 이렇게 됐어요. 뻣뻣하게 굳는 거죠. 그러다가 한 1초 지났더니 애가 또 갑자기 멀쩡하게 또 일어나. 얘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멀쩡하게 일어나니까 또 어떤 흥분되는 상황이 또 오면 또 강직이 와. 근데 그 빈도가 잦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강직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신경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 간질 환자들 보면 되게 아프대요. 이게 뻣뻣하게 굳는 것 자체가 신경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근육들도 전부 다 뻣뻣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육을 엄청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근육 손상됐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엄청 올라가 있어요. 아픈 건데 동물이고 강아지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통증을 못 느끼는 것뿐 아파요. 강직이 일시적으로 좀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일단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은, 흥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몸 생체는 항상성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상한치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니까 강직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강직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병명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선천적 기형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후두골 이형성이라고, 머리뼈랑 경추가 잘 연접해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어긋난 거예요. 후두골 이형성이라고 하는데, 후두골 이형성이 생기는 종들이 이제 조그만 애들, 뭐 치와와, 뽀메, 말티즈도 조그만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워낙 작고 후두골 이형성이 많이 생기고, 그런 애들 같은 경우 강직도 많이 생기고, 세트가 생기는 게 이제 후두골 이형성이 생기면 척수 공동증이라고 해서, 원래는 척수가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공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면서 그 신경들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머리 쪽에서는 뇌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뇌척수액,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자면 뭐 혈액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곳, 그거처럼 뇌척수액이 모이는 곳, 그걸 뇌실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커지는 뇌수두증. 그래서 후두골 이형성, 척수 공동증, 뇌수두증, 요렇게가 보통 세트거든요. 근데 뇌수두증이 심해지면 신경 실질, 그 뇌 실질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발작을 보통 하고, 척수 공동증이 생기면 강직이 생기거나 이상 보행을 하고, 그리고 후두골 이형성이 너무 심해서 손해를 압박을 하면 그것 또한 이상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하죠. 그 이상 행동이라고 하는 게 강직뿐만이 아니라 걸을 때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 애는 자꾸만 땅만 보고 걸어. 산책을 할 때 냄새 맡고 다니는 거는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집에서 땅만 보고 걸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걷는 거죠.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목을 잘 못 들어요. 그런 행동도 이상 행동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보행 중에서 하나는 스콜리오시스라고 해서, 이게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몸이 이렇게 C자 형태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또한 척수 공동증의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고, 어떤 애들은 목 뒤를 긁는데 마치 보호자가 보기에는 이제 귀를 긁는 것 같아. 그래서 애가 자꾸 귀를 긁는다고 데리고 와요. 근데 실제로 귀를 보면 엄청 깨끗해. 귀병으로 왔는데 귀가 너무 깨끗한데요? 아토피인가요? 근데 사실상 아토피라고 하더라도 뭐 귀만 그러겠어요?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다라고 하면 피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발적도 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어. 그냥 귀를 긁는 줄 알았는데 목을 긁는 거예요. 그게 목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척수공동증이 의심되는, 제가 문진 때 항상 여쭤보거든요. 어린아이인데 뭐 강직이나 아니면 이상행동 한다든지 뭐 이러면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 집에서 보셨을 때 그런 것들 있냐, 뭐 귀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괜찮은데 뭐 목 있는데 막 긁거나 귀 뒤를 막 긁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냐, 뭐 이런 것들 여쭤보기는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신경증상 중에서 신경증상으로 오인되는 증상 중에서 하나가 기절이거든요. 신경증상인 줄 알고 발작인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뭐 심장 초음파를 보자 그래. 오른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애들이 흥분을 하다가 기절을 해요. 근데 기절을 하다가 강직도 막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 찍어봤을 때 오른쪽 심장이 워낙 커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브레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심장의 문제 때문에 기절을 하고 강직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애가 발작을 엄청 심하게 하고 왔어. MRI 찍었어. 정상이에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특발성 발작. 그러니까 특발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특발성이란 말이 그렇다는 거지 특발성 이유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뭐 메타볼릭에 대한 뭐 내 몸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유가 없다. 근데 브레인에도 이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신호체계의 문제인 건데, 그 신호체계의 문제가 뭐 병변부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특발성 발작으로 분류를 하고 항경련제를 먹죠. 뇌수명이나 뇌수소증 있으면 뭐 수술하거나 해가지고 뭐 치료가 되는? 있죠.
그러니까 보통 뇌수두증 같은 경우에 이게 참 인디케이션이 딱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어린아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애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뇌수두증은 거의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머리는 머리통이 있으니까 그 안에 뇌가 있고 그 안에 뇌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통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뇌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죠. 뇌실이 커져요. 뇌실질은 당연히 압박받겠죠. 근데 얘가 조금씩 커지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뇌실질이 조금씩 압박을 받잖아요. 손상을 받겠죠? 그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호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왜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이러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그냥 당연히 어제는 괜찮았고 오늘은 안 좋아진 거야. 근데 오늘부터는 안 좋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질병이란 게 사람은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된다는 것 뿐이지 강아지도 똑같이 천천히 이렇게 발병하거든요.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 발병의 기준이 사람이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강아지는 여기서 조금 더 지나서 이만큼이 와야 그래야지 발병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발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제는 요만큼이었는데 오늘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임계점이 그 중간이야. 그럼 당연히 오늘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뇌실이 계속 커지면서 압박이 됐기 때문에 뇌실질도 많이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뇌실질이 많이 없겠죠.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뇌수두증이 있을 때 그걸 감압시키는 방법이 뇌실과 복부를 연결시켜주는 그 수술이 있거든요. 그러면 뇌의 척수액이 복부로 가요. 거기서 재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뇌실질의 압박은 적어질 거고 그러면 신경상의 빈도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근데 나이가 많아. 그러면 이미 손상받은 것들이 커요. 그러면 얘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걸 해가지고 압박을 줄여줄 수는 있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신경 증상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뇌수두증이 있을 때 MRI 기본으로 봤을 때 MRI에서 경등도 그냥 뇌 전체에서 뇌실의 비율 자체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뇌수두증, 경도의 비뇌수증은 사실 수술 옵션이 아니에요. 약물 처치나 이런 것들 통해서 최대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중등도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대뇌에서 한 50%가 뇌실이에요. 그러면 실질이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려. 그러면 그 아이는 실질 압박이 된 게 조금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으니까 좀 빼주고 나면 앞으로 생활에 있어서 뻔히 안 좋아질 거를 좀 더 많이 길게 가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술은 해서 할 수는 있다. 단 네. 어린아이 쪽으로 했을 때 예후가. 네.